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임진강과 민통선 철책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을 거닐면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는 조지아를 다녀오면서 흑해에서 배를 탔습니다. 한 30년 만에 갔는데요. 그 당시 때는 지중해를 통과해서 보스포러스를 넘은 다음에 흑해를 왕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전개한 이론이 동아시아 지중해 모델인데요. 우리 역사를 해석했을 때는 단순하게 농경적 관점 또는 대륙에 붙은 반도라는 주변무적 존재, 이런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바다이고, 그래서 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남만주 일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전체를 동아시아 지중해라는 모델을 설정하고, 우리가 활동했던 역세터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코어에 있거나 물리의 허브에 있거나 또는 문화 전달의 인터체인지에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중해 그러면은 유럽, 아프리카나 아시안 지중해거든요.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지중해를 왕복하면서 많은 물자 유격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약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했다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홍해를 7만 년 전부터 인류가 오고 가면서 무역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중해 지역에서도 이미 수만 년 전부터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고 무역망이 형성됐지만, 언젠가부터 그리스 지역을 장악한 세력들이 이 지중해 문화를 본격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BC 8세기 정도쯤 되면 오늘날의 이태리 반도를 넘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에게해를 지나서 흔히 말하는 보스포러스를 통과한 다음에 흑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흑해를 들어가면서 바로 북쪽으로서는 발칸반도와 동부 유럽과 연결된 해안 곳곳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요. 또 한 흐름들은, 즉 아나톨리아의 이오니아 지방을 출발한 그리스 세력들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부 지역을 쭉 통과해 가면서 조지아를 통과해서 지금 소치 그리고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연결되는 곳곳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해적의 기지,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무역 기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지중해와 흑해에 있는 폴리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동량을 서로가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서 곳곳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동쪽 지역에다 적용시키게 되면 제 동아지중해 모델은 이렇게 적이 된다는 거죠. 현재 고고학적 증거를 볼 때는 약 7,000년 정도부터 한일 양적 간의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다지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BC 4세기경부터는 본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일본 열도에서는 보통 야요이 시대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비로소 벼농사가 시작됐고 금속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그만 정치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일본 열도에는 조몽 시대 또는 거기에 살았던 조몽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꽤 일찍부터 신석기 토기 문화가 발달해서 거의 10,000년 이상 발달은 대단히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한계는 금속기를 사용하지 모른다든가, 아니면 농경 채집에 주력한다든가, 그리고 많은 인구가 없다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본 열도 지역의 어마어마한 조건, 좋은 환경을 눈치챈 한반도의 남부 세력들은 조금씩 일본 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이주 활동인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일본 열도가 벼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정치를 성장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게 확장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 남부에서는 최소한도 BC 3세기경부터는 사만이라고 하는 소국들이 78개 이상 있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소국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점차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벼농사가 발전하면서 생산력은 급증하게 되고, 생산력이 급증하게 되면서 인구는 폭발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각각의 이해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정적인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묵인 또는 그들의 도마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보통 야요이 시대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때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 흐름을 동아시아 지역 또는 동아지중해 바로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를 타고 한반도 남부의 여러 지역을 출발해서 일본 열도 여러 지역,
특히나 큐슈 지역과 혼슈 남부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들은 거기서 무역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국과 교류를 맺게 되고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의 한서라든가 삼국지에서 기록된 것처럼 많은 나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소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중국의 사례를 놓고 볼 때 기원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1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고요. AD 3세기 전반기로 추정되는 상황을 기록한 외인전은 30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여 개의 이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100개 또는 30개에 달하는 나라들도 사실은 일본 전역이 아니라 큐슈 일대와 그리고 혼슈 남부, 즉 도토리현, 시마련, 야마구치현, 그리고 살짝 돌아가지고 세토네의 일부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의 식민 거점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다만 기록에 소국이라고 표현된 것은 100여 개, 그리고 AD 3세기 전방에는 30여 개로 되어 있는 것뿐이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를 건너간 주민들은 벽실을 가져가서 벼농사를 발전시켰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생산이 확장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역망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정치 세력이 신장되면서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사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소국이고요. 그 국은 굳이 표현한다면 그리스 세계에 있었던 폴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 열도의 야요 시대 그리고 거기 세워진 소국들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역사와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를 식민 모국과 자국의 관계로 표현한 겁니다. 모자 관계. 그러니까 본국에 있었던 진한계, 변한계, 마한계 일부 세력들은 식민 모국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 열대에 세워졌던 소국들은 즉 폴리스들은 자국이 되는 것이죠. 이 모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일본 역사에서는 보통 고분시대라고 불려지는 AD 4세기부터는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미 한반도 내에서도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심지어는 고구려까지 만나면서 굉장히 쟁패전을 벌이고 있었고요.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는 당연히 일본 열도에 있는 식민 자국과도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됐는데 일본 열도에서 세워졌던 식민 자국들은 초기에는 본국에 있는 식민 모국과 협력과 우호와 또는 심지어 종속 관계를 맺지만 그리스 폴리스에서 보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독자적 영역을 갖추게 되고 국가를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본국 정부에게 저항하거나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사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본국 정부를 도와줄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본국 정부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AD 4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 6세기까지 흔히 말하는 한일 양족의 고대 관계는 매우 복잡해지고요. 이런 복잡성은 우리가 충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질서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 보여주는 이 지중해 질서의 역학관계를 모델해서 이 지역에 적용해 보면은 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는 육지적 관점이 아니라 해양과 육지를 포함한 해륙적 관점, 농경적 관점이 아니라 상업적이고 해양적 관점도 같이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외부에서 문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이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열도라는 새로운 신천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개척하고 모험을 했다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일 고대 관계사를 해석할 때도 적어도 BC 4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는 주로 한반도에 있었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일본 열도를 개척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대륙적 관점에서 또는 동아지중해 모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구체적 사실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묘한 역학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